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한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MB정부 당시 국정원을 통한 방송장악 의혹에 본 적이 없다며 당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수사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한편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한 주 한국 스포츠 소식들까지 스포츠본부에서 KBS 스포츠국 이준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빙수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어수선합니다. 네. 지금 묻지마 범죄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잼버리 상태도 안 좋고 뭐 정치권은 연일 공방으로 민생은 뒷전이고. 자, 오늘 오전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흉기 2자루를 소지하고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림역 사건이 있은 지 불과 13일 만이었는데요. 네. 22살 최모 씨가 어제 오후 이 차량으로 분당의 한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들이받고요. 차가 더 움직이지 않으니까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다친 피해자가 14명인데요. 차에 이제 받쳐서 다친 분도 있고 네. 흉기에 부상을 당한 시민도 있었는데 대다수가 중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에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최 씨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조사에서 최 씨가 뭐라고 했냐면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 나의 사생활도 전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범행 동기에 관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또 최 씨와 최 씨의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최 씨가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하고 자퇴했고 또 2, 3년 전 정신의학과 진료를 통해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판단은 이 최 씨가 피해망상 같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을 앓다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서현역 흉기 난동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초강경 대응하라 이렇게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정말 본인 상태가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생명을 위태롭게 할 일은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번화한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서현역에서도 가까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주택가도 바로 아파트 단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다니던 그 길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수사본부에서 시사본부 내의 코너인 수사본부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차례 짚어본 바 됐었는데 자, 사진 예고 글 등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또 경찰이 수사 또 추적 중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미 벌어진 사건들과 유사한 형태로 살인을 예고하겠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공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서현역에서 벌어진 사건 직후에 두 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건은 오리역에서 오늘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가 글이 올라왔고요. 네. 역시 오늘 서현역에서 또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현재 추적 중이고요. 지금 경찰이 어제 전담 대응팀까지 꾸려서 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글에 대한 추적과 작성자 엄벌을 예고해 놓은 상태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 오리역과 서현역 외에도 강남권 지하철역 인근과 잠실역, 한티역 등등의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지난 밤새 순찰을 했고 인력을 집중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일단 어제 오후 7시경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을 죽이겠다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또 어제 오후 8시 30분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7시 강남역 5번 출구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 이런 글들이 쭉 올라와서 지금 어제 사건 이후로만 11건의 글이 올라왔고요. 지난달 21일 신림역 사건 이후로 하면 총 21건의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경찰은 이 중에 2건은 검거를 했고요. 19건은 여전히 추적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전면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예고만으로도 시민들은 또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한 곳 또 어수선합니다. 바로 전라북도 새만금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인데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몰랐을까요? 미리 대비가 왜 안 됐을까요? 어제 당정은 잼버리 안전대책을 논의했는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브리핑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기간 중 기록적인 폭염 대비 및 역대 최대 규모 참가자들의 안전한 스카우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대책 외에 온열 환자, 식사, 시설, 위생, 안전에 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선 조치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건데 결정적으로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안이한 대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새만금 매립지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할 거냐 지적이 있었고요. 또 최근까지 이 대회 몇 달 전까지 전북 지역의 지역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거 좀 걱정이 된다. 우려되는 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날씨 문제,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 해를 피할 곳이 없는 아마 영상이나 화면 보셨겠지만 허벌판이에요. 저도 봤습니다. 네, 이런데 8월에 그 무더위에 견딜 수 있겠느냐,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안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냉방 대형 버스와 냉장, 냉동 탑차 무제한 공급 같은 그러니까 전 부처의 총력 대응을 주문해서 정부가 이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진행됐던 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주재를 했는데 60억 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 의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비비 즉각 집행해서 온열 환자를 예방하고 식사와 시설, 위생, 안전 이런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얘기인데 1,000억이 들어간 행사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새만금으로 결정이 됐고 3년 전에는 조직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이 누굽니까? 조직위원장이 지금 최영창 위원장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 왜 대응을 못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온열 환자가 어제까지 138명. 그러니까 이 야영지 내 병원 찾은 인원만 138명 파악이 되고 있고 또 벌레 물림 또 아니면은 타박상이나 이런 다친 대원들까지 합치면은 1,486명의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회 개막 이후 어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도 28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까지 염려가 되고 있는 이런 악조건, 여기에 대한 왜 대응과 대비를 그동안 못 해왔느냐. 이제 일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 이거 5년 동안 준비한 건 문재인 정부 아니냐 이렇게도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부에서 준비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이 몇 달 전까지 지적이 되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 부분,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보완할 것이냐, 이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모으고 신경을 쓰고 계속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영국은 지금 4,500여 명의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번 이제 잼버리 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을 보내서 현장에서 점검하겠다. 미국은 지금 주한 미군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600여 명의 지금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을 옮겨서 식사까지 지원하는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외교 문제가 비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 청소년들을 우리나라로 보낸 이 주요 국가들이 일단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직접 안전 조치를 확인을 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특히 한국에 있는 이 공관들이 이미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 한국 정부와 한국 조직위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가 들어오면 한국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신에서도 지금 보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영국 BBC 같은 경우에도 온열 질환자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이번 행사가 간척지라는 특수한 위치에 진행된 점도 역시 굉장히 이례적이다. 장소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그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사업비를 다 합치면 2천억까지 된다 그러고 또 이거 참가비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30억을 받았어요. 참가비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화장실을 설치하고 조금 더 안전한 그러니까 뻘밭이 아닌 조금 안전한 위치에서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긴 기간이 또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일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께 저희가 전해드렸던 개영식 있지 않습니까? 이 환자들이 발생하는 구조 상황에서도 이 조직의 안일한 대처가 보이는 게 그저께 개영식에서 소방당국이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진행 중인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직위에서 우리가 보니까 별일 아니더라. 이런 판단으로 행사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왔던 그 개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방당국에서는 구조에 어려움을 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개영식에 온 대통령만 빛나고 이런 기본적인 심지어 청소년들이 대상인데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압박까지 받고 있다. 이 상황을 정부 여당이 지금 뭐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막 긴급 30억을 투여하고도 있지만 이 상황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어쨌거나 뭐 수습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참 한국 K 콘텐츠가 너무 좋다 감탄하고 돌아갔어야만 하는 행사인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은 계속 나오게 되네요. 자, 이 박영수 전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억 클럽 한 사람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구속이 됐네요. 네. 2021년 11월 검찰이 박 전 특검을 처음 불러 조사한 지 1년 10개월 만에 구속이 된 건데요.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실은 지난 6월에 박 전 특검 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보면은 뭐 박 전 특검 가족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고 박 전 특검의 딸도 박모 씨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영장 청구 때 포함되지 않았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하기도 했고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뭐 휴대폰을 망치로 부셔가지고 증거인멸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까지 넣어가면서 어제 뭐 5시간 넘게 공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속되는 그 사유 중에 하나가 휴대폰을 부쉈다. 이 증거인멸 우려도 들어갔습니다. 우려.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된다라고 본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혐의를 다퉈볼 만하다. 좀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시가 되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은 있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이후에 이른바 50억 클럽에 언급된 인사들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도 국회에서 이제 특검
이 급물살 타니까 그때서야 강제수사가 들어가는 모습들 결국 검찰이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움직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물론 검찰은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이지 뭔가 뭐 눈치를 보거나 어떤 외부 상황에 변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신속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오래 끌어가면서 수사하는 거 과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은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운 것으로 인식이 되는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이 됐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이야기해보죠. 이재명 대표입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의해서 이번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구체적 소환식이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후 조율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8월 달 안으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은 좀 명백해 보이고요. 검찰의 입장에 따르면 일단 백현동 의혹이 어떤 내용이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1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개발 사업입니다. 이 개발 사업에 뛰어든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 디벨로퍼가 2015년 1월부터 이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민간 아파트 비율 10%로 축소, 공사 그러니까 시 측의 시행사를 말하죠. 네. 공사의 참여 배제 이런 세 가지 등의 특혜를 받았고 이렇게 민간업체가 시로부터 특혜를 받는 과정에 2006년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네. 이 사람이 또 정진상 실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김인섭 대표가 성남시를 상대로 대관 로비를 해줘가지고 특혜를 받게 도와줬다. 그래서 그 대가로 70억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이 백현동 아파트가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아파트죠. 그렇습니다. 그래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사실 겹쳤던 것이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결국엔 최종 인허가권자라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 특혜에 대해서. 그리고 측근인 정진상 실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들도 확보를 했다. 수사로.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은 일관적으로 당시 용도 변경은 특혜가 아니라 국토부의 요청사항이었고 적법한 도시계획에 맞춘 용도 변경이었고 또 벤처용지 8,000평이나 시가 기부를 받았다. 그러니까 개발 환수가 있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그러면 이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합쳐서 지금 중앙지검이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네.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 사건을 넘겨받아가지고 병합할 수 있겠네요. 병합해서 8월 안으로 혹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예상들이 언론에서 나올 수 있는데 임시국회가 8월 16일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하느냐 이전에 하느냐 구속영장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표결 여부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고심이 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8월 구속영장 청구설 과연 실제로 일어날지 어떨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잼버리 대회 공동위원장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5명입니다. 잼버리 위원장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입니다. 가장 햇볕이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의 바깥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양재 부근 2,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더 가서는 천안에서 천안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덕소 3패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화도에서 서종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양양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서양향에서 인제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입니다. 무안 1터널 부근 1차로는 승용차 세대가 출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정체입니다. 한편 서부간선도로 일직방향 2차로에 있었던 추돌 사고 처리는 됐지만 여파로 밀리고 있어서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어떻게 돼간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김동연 경기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특혜 의혹, 주민 반대, 노선 연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변경안을 납득할 수 없다며 김동연 지사가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누가 결과를 수용하겠습니까? A 아니냐 B 아니냐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모적인 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우리 방송에 지난 수요일 출연했던 보수의 품격에 출연했던 윤여준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맡았던 윤여준 전 장관이 김동연 지사가 결정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자 원안 추진 요구를 했네요. 네. 들으신 것처럼 불필요한 논쟁, 국론 분열 일으키는 이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니까 또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타안을 통과한 양서면 종점안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왜 갑자기 노선이 특정인의 땅 옆에 그쪽을 종점이 바뀌었냐 이 부분. 네. 또 이 원희룡 장관이 이 백지화 선언했었는데 백지화 선언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무 불투명하다. 두 가지 지적하면서 원안으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제일 나은 아니다. 원래 목적에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국토부 대안 노선 그러니까 강상면 아니죠. 지금 국토부가 사실상 노선 변경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상면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게 국토부 논리와 달리 노선이 바뀌면 주민 반대 민원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게 김동연 지사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안은 뭐 전원주택, 펜션 여기 좀 많이 통과해서 반대 민원이 우려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주 인원을 따지면은 1,744가구, 3,651명 이 정도인데 경기도가 국토부 기준에 따라 이제 바뀐 이 노선에 그러니까 강상면 안에 인접마을을 추산했더니 거기 마을 사람들 뭐 봤더니 8,525가구, 18,073명이었다. 그러니까 원안보다 더 많은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강상면 안이 민원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숫자 좀 더 많다 이런 의미네요. 네, 그러니까 이 노선을 공사하고 이러다 보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마을을 통과하거나 인접할 경우 이제 소음 발생 또 마을 분리에 따른 주민 반발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타 뒤 시점 뭐 종점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인데 이게 뭐 이례적이지 않다는 국토부 해명이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게 또 김동연 지사의 주장이었어요.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가운데 2건은 아예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었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2012년 생긴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는 예타 뒤 노선에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타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2012년 이후 종점이 변경된 사례는 노선이 5%만 변경된 뭐 개양 강화 고속도로 단 한 건이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변경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안만 어떻게 변경이 된 거지 기재부의 규정이 생긴 그 전까지만 있었던 일이고 그 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게 김동연 지사의 주장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간의 연계 가능성. 이걸 줄이는 게 강상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연결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나 국가적인 교통 분산에 나은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 배경은 이제 예타 보고서의 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목표에 양양 고속도로와도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안의 경우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라고 돼 있는데 대안 노선은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 미고려라고 돼 있어서 원안에 장내 노선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가는 게 낫다라는 주장을 펼친 거고요. 반면에 국토부는 반박을 다시 했습니다. 네.
이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라는 이 김동연 지사의 주장, 이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유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에서 전체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기재부 장관과 뭐 사업 규모, 총사업 비위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규정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에 대해 기재부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와 논의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직접 연결할 계획, 그거는 또 없다 또 얘기하면서 김동연 지사의 내용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반박하는 이야기를 국토교통부가 했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좀 맞서는 그런 맞붙는 그런 또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번에는 수해 관련된 이야기 좀 수해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7월 15일 아침 폭우로 발생했었던 충북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에 유가족들이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고발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유가족 협의회 입장을 보면요, 참사의 주된 원인은 폭우 자체가 아니라 관리 대응의 실패다. 이번 참사는 중대 시민재해로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이 명백히 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겠다는 충북지사,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법으로 엄정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28일에 이 참사 관련 감찰을 끝내고 36명을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충북도 관계자, 청주시 관계자, 행복청 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은 선출직이라서 애초 감찰 대상이 아니라면서 조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그래서 또다시 이 최고 책임자만 책임을 면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유가족협의회에서 이 중대재해법에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따르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도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 충북도는 그 참사가 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네. 청주시는 하천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인지하고도 비상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행복청, 부실공사를 담당했던 행복청과 함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이 청주시도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중대시민재해 요건상에 그런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실패에 따른 참사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행복청 이야기하시니까 행복청 이상래 청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던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이 되는데, 인사조치를 건의했고 사실상의 해임, 경질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검토 중이라고요? 네. 네. 자, 검찰은 또 미호강 현장 조사에도 계속 나서고 있다는데 얼마나 철저한 조사가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기억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바로 유병헌의 차남이죠. 9년 만에 미국에서 서울로 강제 송환이 되었다고요.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 만인데요. 유혁기 씨, 그러니까 유병헌 전 회장의 차남인데 기억이 납니다. 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가운데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피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세월호 참사 직후에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금 당시에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고, 당시 검찰은 유혁기 씨가 아버지 유 전 회장에 이어서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그 후에 뭐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 사실은 송환을 요구를 했는데, 귀국을 요구했는데 귀국하지 않아서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유 씨가 들어오면서 인천지검에서 바로 체포를 했어요. 송환이 된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뭐 유 씨가 사실은 오늘 입국장에 들어오면서 취재진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도망 다닌 적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검찰이 조사할 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죠? 9년이나 걸린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터폴을 통해서 수배령 내려서 이게 좀 체포 과정이 좀 매끄럽게 이어져 있어서 되는데 그 체포 과정에 있어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혁기 씨는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말을 좀 믿을 만한지, 그렇다면은 바로 이제 귀국을 하면 됐을 텐데 귀국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이건 또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유 씨는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이 유 전 회장의 아들, 그러니까 사실상 경영 후계자라고 불리는 유혁기 씨가 어떤 또 증언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유병언의 이 차남 유혁기가 받고 있는 혐의가 1,550억 원대 횡령 배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일본의 고노요헤이 간방장관이 일본군이 위안부와 관련이 돼 있다. 사과와 반성을 한다고 했던 이 고노다마 3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자, 일본의 마스다 관방장관도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노다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일본이 위안군 문제에 대해서 군의 관여를 인정을 하면서 사죄와 반성을 표했는데 이게 군의 관여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뭐 법적 책임이나 배상은 또 언급이 없었어요. 사죄에는 표를 했지만 그래서 이 일본 정부 차원의 법적 책임, 불법적 식민지배 인정하고는 조금 연결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 그리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으로 꼽히는데 어제 일본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30주년이 됐는데 일본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 그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다라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내보였고요. 네. 이것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말했던 입장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는 고노다마를 재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거는 사실 고노다마가 일본 현 정부의 기조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위안부 문제는 강제징용 등 불법 식민지 그리고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일본 현 정부가 아베 정부에 이어서 역사 부정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고노다마 30주년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아쉽고요. 그리고 그게 위안부에서 자꾸 종군 위안부인데 종군을 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교과서에서 종군을 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계속 강제성을 희석시키고 있고 또 기자들이 어제 물어봤어요. 이 고노다마에 보면 역사 교육을 잘하겠다는 얘기가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고노다마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사실상 역사 교육,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 교육도 거부를 했습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떠오르네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범구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0890님, 오늘 한입뉴스를 들으니 그냥 이 노래 생각이 납니다. 저도 정말 듣고 싶은 노래인데 0890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지스의 Staying Alive입니다. 요즘 정말 잘 살아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빙수 쿠폰 보내드리고 비지스의 Staying Alive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Staying alive, we're the city breaking the nam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교육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고요. 말이나 글이 이치에 닿지 않아 막히는 모양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구김살과 구김새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구김새입니다. 구김새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문제에 나왔던 뜻으로 쓰이면 나는 면접할 때 구김새 없이 말하려고 연습을 아주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구김새의 기본 의미는 종이나 천 따위가 구겨진 정도나 모양입니다. 이 옷은 구김새가 심하다. 또는 어머니는 옷의 구김새를 없애려고 다리미로 다리셨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가 꺾이거나 풀이 죽은 태도나 기색을 뜻하기도 해서 그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얼굴에 구김새는 없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구김새가 구김살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서 문제에 나왔던 뜻인 말이나 글이 이치에 닿지 않아 막히는 모양으로 쓰일 때는 구김살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구김새에서 마지막 음절의 새는 일부 명사나 용언의 명사형 뒤에 붙어서 모양, 상태,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로 걸음새, 모양새, 생김새 같은 표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온열 질환으로 인한 탈진과 사망사고 요즘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강릉은 밤 기온이 30도 이상을 보이면서 하루 종일 30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릉의 기온은 올 들어 최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38.4도로 무척 높았는데요. 오늘도 동쪽의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한 바람을 불어넣어 동쪽 지역의 기온이 치솟고 있는 데다가 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영향을 주면서 그 열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겠습니다. 또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의 기온도 35, 6도를 넘나들면서 매우 무더워집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더 대비해 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을 보면 강릉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속초, 대구, 상주 37, 세종, 광주 36, 서울, 세종 35도를 보이면서 전국이 31도에서 36도 분포를 이어가겠고요. 오늘 밤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또 곳곳에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별히 소나기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후에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2.6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현장에서 어제 하루 138명의 온열 질환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의 피해 상황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냉방버스 무제한 제공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이 출마하려는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 대해 당이 공천 장난을 칠 낌새가 보인다면 신당 창당이나 무소속 출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결정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원인으로 LH 퇴직자들이 가 있는 업체와의 유착이 지목된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이미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현정 평론가도 뭐 걸스카우트 해본 경험이 있어요? 잠깐 하다가 그게 원래 학생들 로망이잖아요. 예쁜 단복을 입고. 네. 근데 전 걸스카우트 하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에 아람단만 있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데도 사실 그게 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그래요? 예, 참가비, 캠핑비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많은 학생들의 로망. 네. 그걸 정말 실현하는 학생들은 되게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그렇군요. 왠지 조현정 걸스카우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네, 저도 보이스카우트는 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몸에 맞는 옷이 없더라고요. 네,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가야 됩니다. 네. 자, 잼버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최된 행사인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 온열입니다. 더위입니다. 태양볕인데 위생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외신들도 탄식을 금치를 못하고 있다고요. 네, 나라 망신이다. 라는 평가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 뉴욕타임스, BBC, 알자지라, NHK 등 세계 주요 언론과 방송사들이 일제히 이 상황을 지금 타전하고 있는데요. 각국 참가자들이 탈진한 모습 사진으로 실어놓고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등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또 우리나라 조직위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까지 소개를 했더라고요. 온열 질환을 두고 최창행 사무총장이 참가자들이 아직 날씨에 적응하지 못했다라거나 K-팝 공연을 보고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했다가 지쳤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문매를 맞고 있죠. 이 내용도 AP통신이 소개를 했고요. 네. 외신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조직위의 대응 능력과 준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동안 역대 행사가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없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겠죠. 예. 일본에서도 2015년에는 그 일본 잼버리에서 병원을 찾은 참가자가 3천여 명에 달했다고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애초에 이번 잼버리는 과연 한국의 조직위가 대비를 철저히 했는가 여기에 의문을 다들 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응을 하다가 어쩔 수 없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좀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조직위는 좀 사실상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서 더욱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각국에서도 이제 정부가 자국 참가자들을 보호하려고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사관마다 수용시설을 찾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 미국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군 캠프 기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도 하고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 한 600에서 7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이동을 해서
식사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답답한 게 전체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국 정부가 따로따로 자국민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상황이 참 부끄러운 건데요. 네. SNS에서도 이 소식이 아주 뜨겁게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 참가자 청소년들이나 그 청소년 부모들이 올린 비난 가득한 목격담들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요. 더럽고 냄새나는 화장실 사진부터 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물값, 부족한 음식, 위생 이런 것들인데 네. 사례들이 샤워할 때 물도 안 빠져서 장화를 신고 샤워를 했다고 한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배고프고 여자아이인데 남자 화장실을 써야 했다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다. 네, 화장실인가요? 이게 남녀 공용으로 돼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탈의실 같은 것도 그랬고 그리고 이게 또 휴대전화 충전도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사흘째 아이와 연락이 안 된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 국내 학부모들도 이제 국내 참가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거기서 만난 외국인들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아이가 걱정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국에 오고 싶겠습니까? 예. 그 외국에서는 인사 한 번 해주거나 도움 한 번 주고 뭐 지갑 한 번 찾아주고 길 알려주고 이런 찰나의 한순간이 되게 네. 평생의 기억이 되는 건데 한국 그러면은 우리가 K-팝, K-콘텐츠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것인데 궁금한 게 처음부터 새만금이었나요? 물론 이제 잼버리가 뭐 놀이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야영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꼭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국가로 잼버리를 하더라도 근데 처음부터 새만금이었습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경합 지역들이 좀 있었고요. 네. 예, 뭐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건 그래도 여름철 한여름에 진행이 되던 거니까 강원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전북 안에서는 무주 리조트 쪽 있는 쪽 이 얘기도 나왔었는데 리조트가 잘 시설이 되어 있는 무주 이야기도 나왔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새만금은 그 전부터 1년 전 이제 처음부터 간척지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네. 그래도 강행을 하다 보니 그러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거니 한 건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조직위는 굉장히 이게 6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제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해왔는데 이건 상당한 무리한 개최 진행이었고 결국에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한 행사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누리꾼들은 국제적인 나라 망신이다. 혐한 제조 축제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잘 수습을 해서 네. 참가한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인상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좀 수습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뭐 주식시장이 난리라고 하는데 네. 초전도체가 정말 주식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네. 먼저 초전도체가 뭔지 또 실제로 개발이 된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슈죠. 어려운 개념이어서 그래도 초전도체 얘기에 가볍게 낄 수는 있다 정도로 아주 쉽게 속성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초전도체란 전기 저항이 없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지나갈 때 마주치는 방해물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건데요. 왜 우리가 사람이 바글바글할 때 거길 뚫고 가려면 앞으로 빠르게 걸어 나가기가 어렵죠. 하지만 길이 뻥 뚫린 곳에서는 뭐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쌩쌩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처럼 초전도 상태라고 하면 아무 방해도 없이 전기가 손실 없이 최고의 효율을 내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도체니까 잘 전달된다. 네. 전기가. 그렇게 초전도체니까 너무나도 잘 전달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소장님 머리처럼. 네. 저항도 사라지지만 완전 반자성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게 자석을 완전히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공중에 뜨게 할 수 있어서 날아다니는 뭐 자기 부상 열차 얘기도 나오고 정밀 계측기에도 쓰고 MRI에서도 쓸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꿈의 물질인 건데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모든 금속은 저항을 갖죠.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초전도체라는 개념 자체는 발견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냐? 요건데 왜냐하면 초전도체 지금까지의 이 조건은 최소 영하 200도에다가 초고압 상태여야 됩니다. 이 고압이라는 건 지구 중심부까지 들어가야 가능한 압력.
그렇고 예. 극도로 온도가 낮은 곳이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구상에는 영하 200도나 그렇게 고압력이 불가능하니까 상용화가 안 돼서 그럼 이거를 우리 땅 위에서 가능하게끔 해보면 참 좋을 텐데 요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어리둥절, 예, 과학계에서도 어리둥절. 그러면 일단 막 우왕좌왕하면서 우리도 일단 한번 해보자, 주목해보자 하면서 모두가 실험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 온라인상에서도 각종 패러디물 나왔고요. 기대감이 오르고 관련 주식이 들썩거리고 베팅 시장까지도 열렸고 문제는 좀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져서 주식이나 투자에 좀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네. 오늘부터 일단 그 주요 주가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거래 정지된 종목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로 알려지면 또 고점 찍었다고 봐야 되는 면도 있는데 추가 검증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1차적으로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두고 굉장히 열띤 토론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연구진이 모든 연구 과정을 공개했고 좀 같이 좀 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좀 기초과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건강하게 논의할 수만 있다면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초전도체가 꿈의 물질은 분명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상용화된 건 아니라는 거 투자하는 분들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세 개 회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습니다. SM, JYP, YG. 자, 그런데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사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끼워 팔기 의혹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칼 것이 하이브, 바로 BTS의 소속사, 뉴진스의 소속사입니다. 하이브에게로도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3일 공정위가 SM, JYP, YG에 이어서 하이브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토카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제작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포토카드는 우리가 왜 CD 앨범을 구매하면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진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얻기 위해서 CD를 사는 것까진 그럴 수 있는데 랜덤이에요. 어떤 멤버의 어떤 버전의 사진이 나올지 CD를 사서 까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10장도 사고 50장도 사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정말 포토카드를 모으기 위해서 자칫 과도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반 사재기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이 포토카드가 지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 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하이브까지 4군데 회사예요. 이제 총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의혹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K-팝의 지속적인 흥행을 위해서라도 지양해야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시각이 이 실물 CD는 좀 환경 문제를 또 오염시키는 문제도 있거든요. 네. 음악을 이제 스트리밍으로 듣는데 CD를 100장, 200장 한 사람당 그렇게 구매를 하게 만드는 이 K-팝 특성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 아이돌 포토카드와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훈훈한 이야기로 좀 우리가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공동주택 뭐 아파트나 뭐 다세대 주택이겠죠. 이사가는 이웃이 남긴 메모가 널리 퍼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고요. 네, 그 공동주택에 붙어있던 메모인데요. 501호 거주하는 박모모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돼 짧게나마 인사 나눴던 분들에게 인사드리고자 편지를 남깁니다.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행복한 기운 얻고 갑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리꾼들이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진다, 감동적이다 하셨고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또 재밌더라고요. 편지 남기신 분 늘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하시고 주차장 이용해야 할 때 빈자리가 생기고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층수에 딱 멈춰 있길 바랍니다. 이런 덕담을 또 주셨는데 요즘에 워낙에 또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흉흉한 소식이 많아서 네.
밖에 나가지 말아라. 낯선 사람 보면 피해라. 쳐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세상에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이 상황에 좀 이런 인사, 따뜻한 안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께 따뜻한 말 또 따뜻한 또 이야기 많이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사본부를 통해서 더 따뜻해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였을까요? 한 주간의 뉴스들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바로 그분이시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머리 자르셨나 봐요. 아, 네. 네, 굉장히 시원해지셨습니다. 저는 잘 이렇게 깔끔하게 이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네. 잡초가 제거됐느냐, 제초가 됐느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잔디. 그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여자 월드컵 축구까지 이야기했더라고요. 저렇게 잔디가 잘 정리가 됐더라면.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어쨌거나 또 잔디가 잘 정리가 됐어야 되는 지역이 됐었어야 되는 바로 그 지역이죠. 예.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가봅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 뭐라고 봐야 될까요? 준비 부족이죠. 심각한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냐면요. 국비 지방비 합쳐가지고 1,082억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2020년 7월에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엉망진창인 정말 나라망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5명인데 그중에 3명이 장관입니다. 네,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뭐 한국연맹 총재인 강태선 총재, 그다음에 전북 부안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은 이제 부안 새만금이라서 예, 그렇죠. 포함이 됐나 보네요. 네. 그렇죠. 어찌됐든 이게 정부 행사인 거예요.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개영식을 함께 관람을 하고 했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국감에서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오늘 취재한 내용 중에 하나 너무 황당한 게 있어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4만 5천 명의 청소년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를 좀 알리는 차원에서 한지로 부채 만들기. 전주에 가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한지로 부채 만들기를 하는데 400명씩 한 텐트에 들어가 있었대요. 이 불볕 더위에. 그런데 그 안에 선풍기가 있긴 했었대요. 근데 안 뜯었다는 겁니다. 왜 선풍기라도 틀지 왜 안 뜯었냐 했더니 전기 인프라가 아예 안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는 갖다 놓긴 했어요. 뜯지도 않은 채로. 네. 그러니 거기에 앉아서 한지로 부채 만들어서 일단 이 붙여야 되는 만들어서 바로 붙였어야 되겠군요. 그런다고 이게 될 일인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전시 행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전체 267만 평이라고 하는데요. 끝에서 끝이 5km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전기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기반 시설도 똑바로 안 해놓고 이제 사람들을 받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조직위원회가 폭염이 아니라 폭우 대비를 했었대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뭐 여기저기 그 웅덩이를 파놨는데 매립지기 때문에 이게 배수 시설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물도 안 빠지고 그런데 또 비 그치자마자 폭염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해놓은 상황인 건데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어제 김현숙 여가부 장관 현장 대기 시켜놨습니다. 네. 그런데 사과는 이기순 차관이 했고요. 김현숙 장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무능한 여가부 폐지가 답이다 이런 정치권 관계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가부가 아니라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리고 여가부가 문제가 아니라 김현숙 장관의 무능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면 장관 경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부 더 이상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방통위원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동관 후보자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장윤선 기자의 취재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더 주목을 하게 되는데 오늘 새벽 3시에 나온 그러니까 새벽에 지금 속보처럼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추천을 했던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법제처가 부적격 판단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했었는데 또 오전 9시경에는 아니다 이런 정정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새벽 3시에 나온 건 동아일보 단독 보도였고요. 그다음에 6시간 만에 법제처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정정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재미있는 포인트는 지금 검색을 하면 법제처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동아일보 기사가 상단에 나와요. 그리고 이 법제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미디어 전문지를 뺀 나머지 2개 매체만 보도하고 있고 관련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씀을 좀 KBS입니다. KBS입니다. 그런데 네. 신문에 나와 있는 이 야당 몫으로 추천을 받았던 최민희 이 후보자가 네. 방통위원 후보자입니다. 네. 왜 안 되는 이유로 보도에 나왔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2가지인데 하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이 2개가 문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법제처는 이런 결정을 아직 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에 대해서 이분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에 대해서 물론 왜 이렇게 늦어지냐. 통상 30일에서 40일 정도면 법제처가 결정을 내려서 유권 해석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금 넉 달이 지났는데 데도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안 내는 거냐 못 내는 거냐. 정치권에 이런 구구한 해석들이 있는데 여하튼 새벽 3시에 동아일보 보도에서는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법제처는 오전 9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방통위가 지난 4월 13일 방통위위원회 결격서유와 관련해서 법령 해석을 요청을 했고 현재 관련 해석 안건은 검토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동아일보는 어떤 근거로 그걸 보도를 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는 리드가 이렇습니다. 법제처가 주어가 법제처입니다.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위원 내정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4가지로 사실을 좀 확인 보도를 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확인했다. 2번째가 뭐냐면 밝혀졌다. 3번째가 알려졌다. 4번째가 전해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인됐다는 확실한 거고요. 뒤로 내려갈수록 이게 조금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좀 곤란하다. 이럴 때 전해졌다라고 씁니다. 다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사실 같고 또 취재원이 상당히 고급한 취재원인데 이분이 거짓말을 쓸 리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될 때 전해졌다라는 표현을 통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동아일보에게 누군가 상당히 믿을 만한 관계자가 전해줬기 때문에 보도는 했을 터인데 결정적 근거는 안 찾아졌을 때. 그렇죠. 그러면 법제처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기자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 확인. 그다음에 관계된 부처 확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 줄 쓰거든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데 법제처에서 이렇게 6시간 만에 부인 보도를 하는 걸 볼 때 법제처 확인은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니냐. 어떤 관계자. 근데 이 관계자가 정치권인지 대통령실인지 법제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도마위에 최민희 전 의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최민희 전 의원이 안 되면 안 된다. 방통위원 자격이 안 되면 안 된다. 뭔가 좀 되면 된다. 결과 확인을 해줘야 그렇죠. 야당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든지 할 텐데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건데요. 일단 국회 의결 절차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소급해서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예컨대 다시 뭐 제2요구를 해서 법처럼 제2요구를 해서 다시 뭐 새로운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시 추천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법상 끝난 거예요. 네, 법령상 최민희 의원에 대한 의결 절차는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갑자기 이제 법제처 국민의힘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을 하고 그런 법제처가 통상 30일에서 40일 사이에 결론을 내려서 통보를 하는데 지금 무한정 늘어지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방통위는 원래 이제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게 지금 3인 체제가 되면서 2대1 구도로 돼서 대통령 추천 하나, 야당 추천 하나, 여당 추천 하나 이렇게 돼서 2대1 구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죠. 뭐 네. KBS 시청료, 수신료, 분리징수를 비롯해서 뭐 이사장 해임 문제 또 지금 뭐 방문진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KBS, MBC 두 이사장을 놓고 해임 뭐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민희 전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방송 활동도 많이 했었던 분이고 본인의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분인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임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무슨 언론에 직접 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세게 밝힌다거나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조만간 뭐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 3년 동안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한 100여 군데 그들이 이제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라는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근 부회장을 지냈는데 이거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비판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저촉되는 이유가 있냐라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추천을 할 때 미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혹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실에서 이 관련된 것을 방통위에 문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없음 결정을 받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고 추천한 결과로 의결 절차를 거쳐서 최민희 상임위원을 통과시킨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럼 이걸 받아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취재를 했더니 왜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낯설었는데 아니 뭐 국회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이 꼭 임명해야 된다는 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관련된 법은 없죠. 그러니까 며칠 안에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뭐 명토 박아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런 의결 절차를 하면 그러면 임명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문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할 게 앞으로 최민희 위원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참 애매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법제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왜요?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통위가 총 5인 체제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5조 2항을 보면 2명은 대통령이 셋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운영의 역할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임명장을 안 줘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국회에 대해서 아니 국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국회의 입법권 혹은 임명권에 대해서 대통령인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무시하는 거냐. 예컨대
그게 국회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보면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전부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임명장도 안 주고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들을 펴나가고 이게 과연 삼권 분립에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이 법치주의 정신이 맞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조용하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죠. 넉 달째 이렇게. 김진표 의장이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국회에서 의결해서 추천한 분인데 그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진표 의장이 나서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법제처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는데 하세월로 계속 미뤄질 거 아닙니까? 일정이 뭐 예고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장 방통위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세 분, 그러니까 김효재 위원하고 김현 위원이 8월 23일 날 임기가 만료가 돼요. 이번 달에 그렇죠. 김효재, 김현 두 사람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국회로. 근데 넉 달째 최민희 의원은 미뤄두고 있고 또 새로운 두 사람은 또 추천해달라고 하면 또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게 되면 그럼 앞에 밀린 버스가 있는데 이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으로 차순위로 넘어가야지. 이게 일이 지금 상당히 스텝이 꼬여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통위 자체가 꼬여있는 상황이다. 자, 방통위와 관련된 뭐 꼬였는지 논란이 되는지 이슈는 더 있습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해서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공기록물에 따르면 배포, 홍보수석 이렇게 이제 적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정원 문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국정원 문건인데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회의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설전을 벌이는 주요 내용이 뭐고 이 설전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의 공세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 측은 무책임한 카드라식이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17년 9월 한겨레가 입수한 국정원 문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2010년 3월에 작성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2022년 4월 작년 4월인데 뉴스타파가 비밀이 해제된 이명박 정부 당시의 대통령 기록물 35만 건을 쭉 분석한 가운데 소위 이제 언론 장악, 언론 통제 여기에 관련된 기록물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카더라는 아니죠. 어떤 문건이 작성됐었고 그 내용은 공문서 형태로 남아있고 대통령 기록물로 비밀로 보존돼 있다가 해제돼서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거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문건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공공기록물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에서 나온 이런 것이죠. 관련돼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국정원이 2009년 12월 24일 날 작성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보면 12월 18일 홍보수석 요청 자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배포 이렇게 땡땡하고 홍보수석. 그러니까 누가 배포했냐, 배포 책임자가 누구냐, 홍보수석이다. 이때 홍보수석이 누구냐, 바로 이동관 후보자라는 겁니다. 본인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카더라는 아닌 겁니다. 문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편향 PD와 진행자들이 4대강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 악의적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그 대책으로 경영진의 주의 환기, 좌편향 진행자 퇴출, 건전단체 보수언론 주도로 편파보도 문제 제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에도요.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이런 문건도 있거든요. 이것은 1월 7일 홍보수석실 요청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배포는 민정수석, 홍보수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정부 문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카더라 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건에 따르면. 그런데 방금 전에 그 국정원 문건과 관련된 부분 그 내용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있습니다. 그 수사팀이 바로 당시에 문재인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된 내용을 그때 그 내용을 수사를 했던 인물이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었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 내용만으로 우리가 당장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저간의 사항을 다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지명 강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10년 국정원이 작성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서 MBC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등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좀 궁금한 게 그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문건 이동관 전 홍보수석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 당시에 조치나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 때문입니까? 공소시효 때문에 그래요. 예, 공소시효가 5년 7년 이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이동관 수석을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이지 이동관 수석이 이 문제에 책임이 없어서 당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저 기소 안 됐으니까 저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대로 배포 책임자가 홍보수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배포의 가장 큰, 이 자료의 가장 큰 책임은 홍보수석에게 있다라는 것을 귀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나는 이 수사는 됐지만 기소가 안 됐다. 이걸 가지고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 기자님, 이게 특히나 궁금합니다. 지금 신문 보도 몇몇 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효재 직무대행이 이동관 후보 임명 전까지 대체로 임명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한 이달 8월 23일 24일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MBC와 KBS 경영진 교체까지 마무리한다. 그러면 시간이 20일도 채 안 남은 18일 19일 정도밖에 안 남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 경영진 교체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다들 우려하고 있고 어제 김현 지금 유일한 야당 추천위원인 김현 의원이 본인의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 물리적으로 어떤 지금 절차를 방식으로 거쳐서 하면 가능하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 전문지들은 어떻게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냐면 KBS, MBC 공영방송 이사장들이 둘 다 동시에 한꺼번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디데이는 8월 16일이다. 8월 16일 날짜까지 정해져 그렇습니다. 있네요. 9일에는 남영진 KBS 이사장, 14일에는 권태선, 박문진 MBC 대주주죠. 이사장 청문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면 16일 한꺼번에 두 분이 해임될 수 있다라는. 15일은 공휴일이니까 16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게 날짜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엄중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건데요. 또 8월 16일부터 국회가 시작이 돼요. 결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김효재 직무대행이 직권남용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30일 날 국회 의결을 마무리했던 최민희 위원이 방통위원이 됐더라면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건 정말 장윤선 기자의 취재 능력이 저는 정말 놀랍네요. 네? 아닙니다. 기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8월 16일이라는 날짜는 저는. 이거는 미디어 전문지들이 취재한 것이 제가 취재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금 언론에 도배가 될 정도인데 바로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은 넘어가고요. 자, 김은경 위원장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아무런 효과도 없다. 덤이 아니라 혹이 되고 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이 되고 있다. 혁신위원회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매우 곤란한 처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다.
이런 말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고요. 혁신위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국회의원들 사이에 불만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혁신위원회의 메시지 자체가 너무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초반부터 취재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혁신 의총을 열어서 당시 이제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현역 의원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혁신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혁신위를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뭘 혁신해야 될까요? 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제도 혁신이 됐든 혹은 또 공천을 앞두고 이제 공천 구조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예컨대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은 혁신위원회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뭘 혁신하겠다는 거냐라는 비토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어찌됐든 뭐 한 번에 이례경 위원장 사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뒤이어서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들어왔는데 첫 번째로 들고 나온 게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가결을 채택해라라는 건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냐 이게 헌법에 규정된 거고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이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잔치인데 이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거고 뒤이어서 있었던 뭐 꼼수 탈당뿐만 아니라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잦은 실언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신망받는 혁신위원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퇴 주장. 이건 유인태 전 의원, 유인태 전 민주당 사무총장으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해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그리고 어차피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말 정도고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원래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혁신위원장이에요? 예. 혁신위 활동을 정기국회 전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활동을 통해서 혁신위가 내놓을 혁신안의 내용이 뭔지 아직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더 희화화될 수도 있고 그래도 혁신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은 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실제 당 내부의 취재를 좀 해보면 그렇게 기대가 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거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이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8일입니다. 오는 8일 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금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성공을 보고했다고 할까 안 했다고 할까로 나올지 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과 대북 성공 관련해서 8월 중에 소환 조사와 또 구속영장 청구 이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마도 9월 중에 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요구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비회기 중에 온다면 좋겠는데 아마도 회기 중에 올 것 같고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오면 반드시 국회법에 따라서 그 동의 여부를 묻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부를 둘러싸고 또 쟁점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또 한바탕 소란의 폭풍 속에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거 자체로 검찰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취재했을 요거 단독인데 여하튼. 단독입니다. 아니요. 다른 방송에서도 살짝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자신 있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컨대 진술을 뭐 번복을 했든 뭐 입장이 바뀌든 혹여 뭐 지난 옥중 편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 본인은 굉장히 결백하다. 재판장에 가서 실체 심사를 받더라도 당당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 있어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독으로 가득 채워진. 아니에요. 단독 아니에요. 자, 장윤선 정치인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현우 PD가 휴가
가신 거죠? 네, 지금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네, 빨리 좀 몸이 회복되셔야 될 텐데. 자, 여자 월드컵 이야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자 월드컵 독일과 무승부를 통해서 이제 승점을 따냈고 또 조소연 선수인가요? 네. 또 선제골을 처음으로 얻어낸 월드컵이었다. 상당히 좀 성과로 좀 수확을 거둔 그런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어떨까요? 사실 뭐 애초 기대보다는 좀 아쉬운 결과가 많이 남는 월드컵이었는데요. 네. 사실 뭐 16강을 넘어 8강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많았는데 예. 뭐 1무 2패 4위로 아쉽게 월드컵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 두 경기에 비해서 어제 독일전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네. 귀중한 승점 1점 따면서 어떻게 보면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선수들의 투혼도 대단했고요. 뭐 비록 뭐 16강은 좀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게 경기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진작 이런 경기를 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1차전 콜롬비아전 한 20분까지만 해도 네. 이게 좀 달라졌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줬거든요. 경기력에서. 근데 여자 축구가 남자 축구보다 더 그 기세 분위기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전에 뭐 예기치 못한 선제골 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1, 2차전이 연속적으로 졌고요. 그게 아무래도 월드컵 내내 이어진 게 아닌가. 근데 어제는 이제 마지막 경기기도 하고 해서 콜린 벨 감독이 그 KC 유진페어랑 청가람 등 그 어린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선발 투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선수들이 이제 잃을 게 없다 이런 네. 각오가 돼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뭐 독일이 현재 세계 랭킹 2위인데도 뭐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우승 후보입니다. 네, 우리만의 경기를 펼친 유일한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치소연 선수 정말 지메시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발전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인데 일각에서는 좀 콜린벨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그 콜린벨 감독이 그 모로코전 2차전 이후에 네. 굉장히 뭐 독설 아닌 독설 이례적이죠. 대회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뭐 독설 아닌 독설을 날렸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 여자 축구를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 뭐 아직 한 경기가 남았지만 지금 뭐 저변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면서 아직 한국 여자 축구가 세계적인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뭐 사실 뭐 독일전을 앞두고 강하게 좀 질책을 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비판이 조금 당신이 감독인데 책임을 좀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제 독일전 보니까 그거는 약간 뭐 회초리로 작용한 것 같고요. 선수들이 좀 각성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남자 선수들은 전 세계적인 이제 이 수준의 또 체계까지도 갖춘 우리 조규성 선수는 뭐 다른 외국 선수들보다도 맞습니다. 더 좋은 체계이기도 하고 김민재 선수도 그렇습니다. 근데 참 제가 마음이 상당히 안타까웠던 건 독일 선수들 건장한 여성 선수들에게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어떨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정말 이 선수의 활약을 보면 요즘 대단합니다. 오타니 선수보다 저는 요즘 더 잘하는 거 아니냐. 하성 킹. 저는 처음에 이게 하성인지 오스민지 아니면 김을 이야기하는 건지 킹을 이야기하니 김하성 선수 지금 15호 홈런 터뜨렸고 오늘 경기가 있었다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루는 뭐 더 엄청납니다. 정말 이게 어느 정도의 활약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저희가 이거 한국인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뭐 가장 뜨거운 선수 중 하나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금 활약이 엄청난데 특히 후반기 활약이 대단합니다. 어제도 콜로라도전에서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맹활약을 펼쳤고요. 네. 지금 타율은 벌써 2할 8푼 4리까지 올라갔고 팀에서 지금 선발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1번 타자로 중용되고 있으면서 더 지금 타격이 지금 불을 뿜고 있거든요. 예. 홈런은 15개, 거기에 또 도루는 22개. 저희가 호타준족이라고 하잖아요. 야구에서. 발도 되고 타격도 되고. 근데 김하성 선수는 하나 더 됩니다. 수비까지 됩니다. 수비는 진짜 골든 글러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지금 그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고요. 김하성 선수가 또 오늘 오전에 발표됐는데 하트앤 허슬 플레이 후보로도 선정됐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상이 뭐냐면 그야말로 열정상입니다. 허슬 플레이를 막 경기 중에 선보이면서
그 야구에 대한 가치, 야구에 대한 뭐 열정을 보여주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인데 여기 후보에도 오르면서 그야말로 지금 김하성 선수는 뭐 메이저리그 전체가 지금 인정하는 선수로 네. 지금 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출신 고등학교가 야탑 고등학교입니다. 야탑 고등학교에서 정말 메이저리그의 꿈을 한번 꿨을 텐데 지금 도루는 20개가 넘습니다. 20개가 넘고 이게 추신수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사실 빠른 선수도 많을 테고 미국은 또 야구 투수들의 이 강속구 때문에 워낙 포수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속도도 빠르고 그럼 도루가 쉽지 않은데 이 정도로 도루를 잘하는 건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김하성 선수가 그 리드라고 하죠. 그 투수를 네. 약간 이렇게 골리면서 놀리면서 하는 리드가 상당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이밍을 굉장히 잘 뺐습니다. 여우네요, 여우. 예. 뭐 다 발이 빠른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도루도 벌써 22개를 기록했는데 이제 2013년 추신수 선수 이후로 20 클럽도 뭐 거의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런을 5개만 추가하면 되는데 뭐 지금 페이스라면 충분할 것 같고요. 뭐 20이 정말 뭐 야구 선수에게는 꿈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발도 빠르고 타격도 된다는 거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모두가 탐내는 실력이기 때문에 네. 또 김하성 선수가 내년에 이제 FA 자격을 새로 얻게 되는데 그래요. FA라는 것이 이제는 뭐 자유롭게 어떤 팀과도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김하성 선수가 1억 불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1억 불이면 뭐 한 1,200, 300억. 그게 한 해는 아니고 몇 년간 단연 계약인데 이게 정말 뭐 선수로서는 엄청난 꿈의 계약인데 김하성 선수가 1억 불을 넘는 대박 계약도 지금 가능하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 저기 김하성 선수 연락돼요? 지금 연락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좀 연락이 좀 돼야 될 텐데. 자, 한편 류현진 선수가 지난 2일이었습니까?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이 경기에서 드디어 이제 부활하는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점수도 좀 내주기도 했었고 전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했는데 제대로 부활했다, 복귀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뭐 지금 류현진 선수가 한 400여일 만에 복귀한 건데요. 뭐 가장 먼저 눈에 띈 거는 몸이 정말 홀쭉해졌습니다. 원래 풍채가 뭐 본부장님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다이어트 비결이 뭘까요? 배가 홀쭉해졌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날씬한 류현진 선수는 데뷔 이후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웨이트에 좀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뭐 경기 내용만 보자면 최고 구속은 시속 한 146km 정도 나왔고요. 평균 구속은 한 시속 143km. 그러면서 5이닝 9피안타 뭐 4실점하면서 뭐 승리는 챙기지 못했는데 사실 아쉬운 게 뭐 구속이 아직은 좀 모자르지 않나. 전성기에 비하면. 이게 한 148까지는 좀 올라와야 될 텐데. 지금 평균 구속이 한 143km 정도니까 메이저리그에서 통하기엔 조금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데 뭐 류현진 선수가 사실 구속보다는 뭐 컨트롤, 제구력으로 승부하는 선수인데 그런 것 볼 배합도 어제는 조금은 좀 아쉬웠어요. 근데 뭐 사실 이 토미존 서저리라고 하는 팔꿈치 수술이 선수의 은퇴를 뭐 좌우하는 엄청난 수술인데 그 수술에서 복귀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류현진 선수가 뭐 뼈를 깎는 재활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니까 이제 조금씩 실전 경험이 는다면 충분히 다시 뭐 예전에 류현진까지는 아니더라도 5선발의 한 자리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까. 다음 경기도 예정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 이제 로테이션에 합류해서 이제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살을 너무 뺐나요, 류현진 선수가? 사실 투수가 살을 좀 급격히 빼면 구속이 좀 줄어드는 단점도 있는데 뭐 류현진 선수는 뭐 워낙 체계적인 트레이너들이 붙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을 못 빼는 이유가 그래요. 제가 이거 살 빼면 방송발이 떨어질까 봐. 이 목청이 조금 작아질 수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 우리 남자 국가대표팀 중요한데 독일의 레전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선임된 지 5개월 만입니다. 근데 국내에 뭐 별로 머무르질 않고 있다. 60여일밖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부실하고 소홀한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오네요.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3월 초 부임하고 지금 5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날이 60일도 채 안 됩니다. 이번에도 7월 말에 장기 휴가를 갔다가 복귀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제 또 나갔습니다.
지금 부임할 때는 분명 한국에서 상주하면서 그 벤투 전 감독처럼 상주하면서 뭐 K리그 경기도 보고 뭐 선수들도 관찰하겠다고 밝혔지만 네. 그 약속은 뭐 뒤로 한 채 지금 자꾸 이제 자기 집이 있는 미국으로 가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 코치진과 소통하고 온라인으로 뭐 영상을 체크하고 지금 이런 과정들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부임 4경기에서 4패 아직도 승리가 없어요. 뭐 축구 색깔이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팬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주면 클린스만 감독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그 부임할 때부터 그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픽이다. 이런 말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런 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한국에서 뭐 K리그 현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선수들을 관찰하고 뭐 축구협회와도 소통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자꾸만 그 자기 집이 있는 미국에서만 있다 보니까 팬들의 시선은 점점 안 좋은 거죠. 뭐 좀 돈을 너무 쉽게 버는 거 아니냐. 한국 네. 팀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뭐 성적으로 증명해야겠죠. 9월에 그러니까요. 평가전이 있으니까요. 결과로 보여줘야죠.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김민재 선수의 그 경기 출전은 상당히 좀 성공적이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네요. 네, 그제 리버풀과 이제 뭐 친선 경기를 펼쳤는데 이제 수비수임에도 굉장히 정교한 패스를 선보이면서 어시스트까지 기록했고요. 뭐 이미 팀에서는 이제 뭐 인정을 받는 분위기고 뭐 감독은 물론 동료들도 대단한 선수가 왔다. 이런 평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뭐 주전은 당연히 뭐 예약된 거고요. 뭐 김민재 선수가 이제 뭐 수비력뿐만 아니라 뭐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면서 공격적인 본능도 뽐냈는데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리그 우승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독일 현지 주민들은 바이에른 민재로 이름이 또 바뀌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스포츠국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정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주말 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끙끙거리시지 말고 좋은 영화도 보시고 노래도 시원하게 한 곡 부르는 그런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